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흥미로운 자료들이 있는데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무려 1000개가 넘는 정말 방대한 카테고리를 어떻게 하면 신뢰성 있게 분류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한 아주 독창적인 시스템 설계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먼저, 근데 왜 1000개나 되는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게 AI한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냥 숫자만 많아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료에 나온 걸 보면 뭐랄까 독수리랑 참새처럼 되게 비슷한 항목들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야 하고, 네, 그렇죠. 눈으로 봐도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는 데이터 자체가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 또 너무 학습 데이터에만 익숙해져 버리는 과적한 문제도 있고요. 네, 연습 문제만 잘 푸는 거죠. 그렇죠. 이러니까 뭐 10개나 100개 분류하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자료에서 제시하는 핵심 전략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그냥 기술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반적인 접근 방식인데 문제를 계층적 구조로 잘게 놔두고요. 또 여러 모델을 협력해서 서로 검증하고 결과를 낼 때는 아주 엄격한 신뢰도 기준을 통과해야만 하고 결정적으로 AI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하는 그 불확실성 관리까지 통합했다는 점입니다. 이 요소들이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 한번 자세히 보죠. 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열쇠, 계층 구조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1000개라는 그 거대한 덩어리를 한 번에 처리하는 대신에 잘게 나눈다는 아이디어잖아요. 네, 자료에선 이걸 3단계로 나눴더라고요. 1단계는 큰 그룹, 10개, 뭐 동물, 식물, 사물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아주 큰 범주로. 2단계는 그 큰 그룹 아래 또 10개씩 총 100개의 중간 그룹. 예를 들면 동물 아래 새 그룹처럼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다시 각 중간 그룹 아래 10개씩 총 1000개의 세부 그룹, 새 아래 독수리 이런 식으로요. 그럼 만약에 독수리 이미지가 딱 들어오면 시스템은 일단 이건 동물이구나 하고 1단계에서 분류하고, 네. 그 다음에 동물 중에서는 새 종류네 하고 2단계, 마지막으로 새 중에서도 독수리 이렇게 점점 범위를 좁혀가면서 답을 찾는 방식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단계를 나누면 가장 큰 장점이 역시 복잡도가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각 단계에서는 많아봐야 10개 정도만 비교하면 되니까 AI가 한 번에 처리해야 할 부담이 훨씬 적어지죠. 그렇겠네요. 1000개를 한 번에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겠어요? 네. 마치 거대한 도서관에서 책 찾을 때 그냥 막 찾는 게 아니라 과학 코너 가서 생물학 섹션 가서 조류서가 찾아야지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단계별로 효율적인 학습도 가능해져요. 상위 단계에선 좀 더 일반적이고 큰 특징들을 배우고 하위 단계로 갈수록 세부적인 차이점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오,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이게 미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AI가 배운 적 없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어느 정도 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가능하죠? 예를 들어 AI가 무당벌레라는 걸 배운 적이 없다고 해도 1단계에서 동물로는 분류할 수 있고 2단계에서 곤충까지는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아하. 마지막 3단계에서 무당벌레라고 정확히 말은 못해도 동물이고 곤충 종류인 것 같다까지는 알려줄 수 있는 유연성이 생기는 겁니다. 완전히 모른다고 손 놓는 게 아니라 아는 데까지는 답을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하기도 좋아요. 전체 시스템을 다 뜯어고칠 필요 없이 해당되는 그룹 아래에 추가만 하면 되니까 확장성도 좋은 편이고요. 물론 이 계층 구조를 처음 설계할 때 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 비슷한 항목끼리 잘 묶어야 오류가 줄어들 테고요. 네,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박쥐 같은 경우 포유류지만 날아다니니까 조류 쪽 특징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항목이 여러 상위 그룹의 특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유연성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모든 그룹이 딱 10개의 하위 그룹을 가질 필요는 없으니까 비대칭적인 구조도 허용하는 게 더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또 흥미로운 게 하나의 완벽한 모델만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모델을 활용하는데 구조는 똑같은데 학습 데이터 양을 50%, 75%, 100% 이렇게 다르게 해서 3개의 기본 모델을 만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 양이 다르면 아무래도 배우는 깊이나 관점이 좀 다를 텐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핵심인데요. 그리고 이 세 개 기본 모델 편의상 ABC라고 부르면 이걸 또 세 개 분류 단계 1, 2, 3단계에 각각 다르게 조합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단계는 모델 A, 2단계는 모델 B, 3단계는 모델 C를 쓰고 또 다른 조합은 1단계 모델 B, 2단계 모델 A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럼 총 9가지 조합이 나오는 건가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3 곱하기 3에서 총 9개의 다른 모델 조합을 사용하는 거죠. 와, 생각보다 꽤 복잡한데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얻는 이점이 뭘까요? 네, 그렇게 여러 모델, 특히 학습 데이터 양을 다르게 한 모델들을 쓰는 이유는요, 마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좀 넓게 보기도 하고 또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하는 것처럼요. 각 모델이 데이터의 서로 다른 측면이나 패턴을 학습하게 돼서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게 만들려는 거예요. 아, 모델마다 잘하는 게 다르니까. 그렇죠. 어떤 모델은 좀 큰 특징, 뭐랄까 숲을 잘 보고 어떤 모델은 아주 세밀한 차이, 나무 하나하나를 잘 구별하는 식이죠. 이 9개의 모델 조합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예측을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하고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 전문가가 모여서 토론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딱 그런 비유가 적절합니다.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각자 의견 내고 토론해서 가장 타당한 결론을 찾는 집단 지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한두 모델이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다른 모델들이 그걸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의 안정성하고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일종의 튼튼한 안전망을 여러 겹 치는 셈이죠. 그렇군요. 근데 여러 모델이 합의를 한다고 해도 만약에 다 같이 틀린 답에 동의하면 어떡하죠? AI가 그냥 그럴듯하게 확신에 차서 추측만 내놓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걸 막을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아주 까다로운 엄격한 신뢰도 기준을 적용해요. 9개 모델 조합이 예측을 내놓으면 그중에서 6개 이상이 동일한 결과를 내야 하고요. 6개 이상이요? 과반수보다 더 많아야 하네요. 네, 꽤 높은 기준이죠. 그리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 6개 이상 일치된 결과들의 평균 신뢰도 점수가 90%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평균 신뢰도 90%. 와, 기준이 정말 높네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조건, 6개 이상 일치, 그리고 평균 신뢰도 90% 이상, 둘 다 만족해야만 이 예측은 믿을 수 있겠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라도 미달되면 설령 가증 많은 표를 얻었더라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보수적이네요.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모델이 그냥 내뱉는 신뢰도 점수를 그대로 믿지도 않아요. 모델들이 때로는 실제 능력보다 예측을 좀 과도하게 자신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자기가 잘 모르는 것도 막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런 거요.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을 보정하는 기법, 예를 들면 온도 스케일링 같은 걸 사용해서 신뢰도 값 자체를 좀 더 현실적인 확률 값으로 조정합니다. AI의 자신감을 좀 누그러뜨리는 거죠. 그리고 예측의 불확실성을 각 단계마다 측정하고 관리하는 게 또 핵심입니다. 만약 마지막 3단계 세부 분류에서 모델들 의견이 좀 갈리거나 평균 신뢰도가 90%가 안 돼서 이건 좀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억지로 답을 만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대신 부분적인 답변만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동물이고 곤충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무슨 곤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럼요. 결과로는 동물, 곤충, 알 수 없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 모르면 모른다고 확실히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보다는 훨씬 책임감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상위 단계에서 생긴 작은 오류가 하위 단계로 내려가면서 점점 커지는 문제, 이것도 막아야 하잖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위에서 잘못 끼우면 아래는 다 틀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상위 예측 결과로 하위 탐색 범위를 좁혀나가는 방식, 탑다운이랑 반대로 하위 단계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 특징으로 혹시 상위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다시 검토하는 방식, 버텀업을 같이 사용합니다. 상호 검증을 하는 거죠. 위아래로 서로 확인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정 단계에서 이미 신뢰도가 아주 높게, 예를 들어 95% 이상으로 나왔다.
그러면 굳이 다음 단계 계산을 복잡하게 다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이미 답 나왔네 하고 일찍 판단을 마치는 조기 종료 전략도 사용해서 효율성도 챙기고요. 특히 중요한 게 세상의 모든 걸 다 학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 없었던 정말 처음 보는 종류의 샘플이 들어왔을 때 이걸 딱 감지해서 이건 내가 배운 것 중에는 없는 종류다, 알 수 없음으로 분류하는 오픈셋 인식 기능, 이게 이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와, 정말 여러 겹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놨네요. 그럼 실제 예시로 한번 따라가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아까 그 독수리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좋습니다. 독수리 이미지가 입력되면 1단계 큰 그룹 찾기, 9개 모델 조합이 예측을 돌려봤더니 7개 모델이 동물이라고 일치했고 그 7개의 평균 신뢰도가 92%였어요. 7개면 6개 이상 일치 기준 통과했고 92%면 90% 이상 신뢰도 기준도 통과했네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네, 2단계 중간 그룹 찾기. 이제 동물 그룹 안에서 다시 예측합니다. 이번에도 7개 모델이 새라고 일치했고 평균 신뢰도는 딱 90%가 나왔어요. 이것도 기준을 아슬아슬한 게 통과했네요. 그렇죠. 이것도 통과. 자, 마지막 단계로 갑니다. 3단계 세부 그룹 찾기. 세 그룹 안에서 예측을 해보니 이번엔 8개 모델이 독수리라고 일치했고 평균 신뢰도는 91%가 나왔습니다. 오, 이번엔 꽤 확실하게 나왔네요. 이것도 당연히 통과. 네, 그래서 모든 단계를 통과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동물, 새, 독수리로 확정되는 겁니다. 깔끔하네요. 그럼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학습한 적 없는 무당벌레 이미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자, 무당벌레 케이스를 보죠. 1단계 예측 결과 동물이라는 예측이 7개 모델 일치, 신뢰도 92%로 나왔어요. 기준 통과죠. 동물인 건 아는 거예요. 네, 일단 동물인 건 맞췄고 2단계 동물 그룹 내에서 예측을 해보니 곤충이라는 예측이 또 7개 모델 일치, 신뢰도 90%로 나왔어요. 이것도 기준 통과, 곤충이라는 것까지 알아낸 거죠. 오, 곤충까지는 안 해요. 네, 자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곤충 그룹 안에서 세부 분류를 시도하겠죠. 3단계.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 어떤 모델은 무당벌레 비슷한 어떤 것, 다른 모델은 다른 딱정벌레 종류 이런 식으로 예측이 갈리거나 혹은 특정 답에 6개 이상이 일치했더라도 그 평균 신뢰도가 90%에 미치지 못했어요. 기준 미달인 거죠. 아하, 여기서 딱 걸리는군요. 네, 그래서 시스템은 섣불리 이건 무당벌레다라고 답을 내지 않고 최종 결과는 동물, 곤충, 알 수 없음으로 내놓게 됩니다. 확실히 아는 데까지만 알려주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군요.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시스템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억지로 답을 지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확실하게 아는 범위까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정직함을 보여주는 거죠. 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역설적으로 시스템 전체의 유연성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성능을 더 끌어올릴 방법도 당연히 고민하고 있겠죠. 자료 보니까 추가적인 개선 기법들도 좀 언급되어 있던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각 단계 모델들이 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넘어서서 예측 과정에서 서로 정보를 좀 주고받는 거예요. 뭐랄까, 1단계에서 이런 특징이 강하게 보였는데 이게 3단계 세부 분류할 때 힌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상호 보완하도록 모델 자체를 최적화하는 연구도 가능하고요. 모델들끼리 협력을 더 잘하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또 불확실성이라는 걸 그냥 있다 없다 이렇게 뭉뚱그려 볼 게 아니라 이게 데이터 자체가 원래 좀 애매해서 생기는 불확실성인지 아니면 모델의 학습이 부족해서 확신을 못하는 불확실성인지를 구분해서 좀 더 정교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 불확실성의 원인을 파악한다. 흥미로운데요? 네. 그리고 모든 단계, 모든 카테고리에 일률적으로 90%라는 기준을 못 박아놓는 대신에 상황에 따라서 기준을 좀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가령 상위 분류 단계에서는 기준을 조금 낮춰서 85% 정도로 하고 아주 세밀한 하위 분류 단계에서는 기준을 95%로 더 높인다던가 혹은 어떤 카테고리는 데이터가 워낙 깨끗하고 양이 많아서 신뢰도가 높게 나오는 편이고
어떤 카테고리는 데이터 품질이 좀 안 좋아서 신뢰도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면 그 특성에 맞춰서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거죠. 아, 상황에 맞게 맞춤형 기준을 적용하는 거군요. 훨씬 똑똑해 보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접근 방식은 천계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분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요. 단순히 엄청 똑똑한 AI 모델 하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시스템 전체를 아주 체계적으로 설계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문제를 계층적으로 잘게 나누고 디바이드 앤 컨커, 또 여러 모델의 관점에서 서로 교차 검증하면서 멀티 퍼스펙티브 밸리데이션, 예측하고 결과를 낼 때는 아주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확신할 수 있을 때만 답하고 confidence threshold, 심지어 모르는 건 솔직하게 모른다고 인정하는 honest uncertainty, 그런 신중함까지 갖춘 거죠. 그렇죠. 이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높은 정확성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유연성, 그리고 예측 결과 자체의 신뢰성, 나아가 계산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물론 이런 설계에도 고려해야 할 점이나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여러 모델을 사용하니까 단일 모델을 쓸 때보다는 계산 자원,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하긴 9개나 돌리니까요. 네. 그리고 맨 처음에 설정한 그 계층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좀 좌우될 수 있다는 점도 있어요. 구조 설계가 중요하죠. 또 아까 말한 90%라는 그 엄격한 기준 때문에 실제로는 정답인데 AI가 확신이 조금 부족해서 A 이건 모르겠다 하고 알 수 없음으로 판단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너무 신중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겠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향후 개선 방향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계산량을 줄이기 위한 모델 경량화 기술을 적용하거나 사람이 직접 계층 구조를 짜는 대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계층 구조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방법을 연구하거나 아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상황에 따라 신뢰도 기준을 동적으로 조절하는 좀 더 지능적인 기준 설정 방법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이미지만 보는 게 아니라 텍스트나 소리 같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하는 멀티모달 방식으로 확장하거나 AI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능력, explainability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네, 정말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네요.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AI의 신뢰성 있는 분류 시스템에 대해 깊이 파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AI가 복잡한 정보를 다루고 또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여러 전략들을 보셨잖아요. 문제를 잘게 나누고 여러 관점에서 확인하고 또 스스로의 확신 수준에 따라서 판단을 보류하기도 하는 이 체계적인 접근법이요. 네. 혹시 우리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좀 애매하거나 복잡하거나 혹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정보나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말이죠. 이 AI 시스템이 보여준 것과 유사한 원칙들을 우리의 생각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문제를 좀 단계별로 나눠서 생각해 본다거나 아니면 꼭 내 관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지 한번 검토해 본다거나 좋은 질문이네요. 네. 그리고 내가 지금 내리는 이 판단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있지? 하고 스스로의 확신 수준을 좀 명확하게 인지하려는 노력 같은 것들이요. 어쩌면 AI에게서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더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